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정부가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하면서 주택 공급량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공공주도 개발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후보지 곳곳에서 일단 공공방식 반대 의견이 힘이 실었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야권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 재개발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사업 진행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그럼 그렇죠. 이 사업들이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네. 3기 신도시처럼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그 수용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세대수도 굉장히 많이 공급할 수가 있고 쉬운데 네.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은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2005년대, 4년 5년대에 뉴타운을 지정을 했어요. 그곳에는 각종 특혜를 많이 줬어요, 민간인. 그래갖고 특혜를 주어서 개발하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서 뭐 50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500년 더 살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27군데 중에 지구 지정은 뭐 한 5, 600군데가 되고 그중에 300군데는 나는 이대로 살았으니까 천년만년 살 거야. 특혜를 흔적 부셔서 새집 지어준다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절반은 해제됐으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예, 흔적 부셔서 새집 준다고 해도 안 하는데 흔적 부셔서 새집 짓고 또 새집 지어서 우리 백성들한테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 주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어려운데 만약에 혜택이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혜택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물론 되어가지고 분양받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죠. 근데 땅 현재 갖고 있는 지주나 빌라나 집주인한테 혜택이 좀 적게 간다면 이것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민간과 공공 상관없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둘 중에 조금 더 빠른 게 있을까요? 민간은 민간대로 자율식으로 개발하는데 네. 혜택을 많이 줘도 시간이 많이 가는 거고 어, 공공대로 빨리 용적률 건폐율 모든 걸 많이 주겠지만 네. 지주들한테 예를 들어서 늦게 산 사람, 2월 4일 이후에 산 사람은 안 주겠다. 또는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못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집주인들이 반란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든 취지는 너무 좋다. 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땅 주인도 좋고 국가도 좋고 분양받는 사람도 좋은 그렇게만 한다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서로 윈윈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현재의 상황은 공직자의 좀 개발 지역 투기 의혹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좀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가 아무래도 좀 대변수가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보시죠. 현 전셋값 3년 전 매매값 수준.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600여만 원으로 6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평균 7억 원을 넘겼던 강남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7억 600만 원으로 더 상승했고 강북 지역은 평균 4억 9천여만 원으로 5억 원을 목전에 뒀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과 이 매매값의 상승세가 좀 주춤하다고 하면서 이제 전세난이 한풀 꺾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여전히 6억 원을 넘어섰고요. 또 서울 전세 사례를 포기하는 이제 수요자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안정기에 좀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게 안정기일까?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세상은 네. 항상 뭐든지 턱이라고 있습니다. 턱. 그래서 70년대도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니까 이제는 턱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턱인 줄 알았더니 80년대 보니까 많이 올라요. 80년대도 턱인 줄 알았어요.
했더니 턱이 아니라 90년대 되니까 턱도 없이 올라요. 그리고 90년대 IMF가 왔을 때 턱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안 오른다. 했는데 2003년, 4년, 5년 돼 보니까 또 턱도 없이 올라요. 그래갖고 이제 서브프라임 오니까 이제 턱이라고 했는데 또 턱도 없이 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턱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다포 상태예요. 근데 반포가 재건축, 재개발할 때 집이 다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배동 쪽으로 그냥 전셋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건축이 많이, 재개발이 많이 된다. 그 사람 몇만 명이 어디로 이사 가요? 주변으로 이사 가면 전셋값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세계와 연동돼 있어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부도가 나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졌었거든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 돈을 찍으니까 지금 전 세계가 올랐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잖아요.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돈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속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처음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예민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랬을 때 전 세계의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것만 상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